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온 친구들한테는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탐구의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국수탐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영어 학습량을 절대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영어와 탐구 영역과 한국사를 반영하는지를 기록을 해봤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가 80점, 26.7%입니다. 문과나 예체능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 33.3%, 수학 40%, 탐구 26.7%. 영어는 정시에서 사실상 폐지가 된 것이고요. 감점제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이제 2등급 내려갈 때 0.5점 감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수 배점 자체는 없고 그냥 0.5점만 감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점이 지금 국어 100, 수학 120, 사탐이 80점이니까요. 한 과목당 4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과목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300점 만점이고 영어에서 이제 2등급이 나오면 300점 만점에 0.5점을 감점하는 그런 식입니다.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를 쓰는 친구들이 영어 뭐 1등급을 안 들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혹여 2등급이 됐다 하더라도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점수가 아닙니다. 이 점수는 사회탐구, 예를 들면 사회문화 2점짜리 한 문제, 틀린 것보다도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에 반영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28.6%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죠. 예체능은 44.4%가 반영이 됩니다. 탐구가. 예체능 같은 경우는 수학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상 국어랑 탐구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입시에 대해서 지금 몰이에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공부를 배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어 시간 때문에 요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듣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인 거죠. 지금 영어 시간표 때문에 사회탐구 시간표를 못 옮긴다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입시 전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지금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영어가 최소한의 이제 최저 등급에서 수시에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특히 정시라던가 또 논술 전형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어하고 사탐의 비중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와 탐구 그리고 수학 쪽에다가 배분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도 30%가 반영이 됩니다. 상당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사는 그닥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정시에선 3등급이 거의 컷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꽈락제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사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저희 이펙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수업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졸면 안 되니까 뭐 중요한 내용 나올 때는 퍽퍽 이렇게 4등급부터 0.4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만점이에요. 한국사는 3등급까지. 3등급이 5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니까 사실 만점이고요. 4등급이 되면 거기서부터 0.4점씩. 그러니까 영어는 물론 1등급부터이긴 하지만 영어의 감점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사 점수가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뭐 수학이 1등급인데 한국사가 4등급 나오고 29점 뭐 3등급은 받으시 넘어서 32점, 33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사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한국사 내신 때문에 좀 하고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로 치르다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여름 방학 때나 아니면 뭐 추석 때라든가 하여튼 구평 치르기 전에 한 번 또는 수능 치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뭐 단기 강좌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한 번쯤 쭉 훑어보는 그런 기회는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점수는 생각보다 변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한 2점, 0.2점 정도씩 서울대학교가 비교적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한양대는 0.1점씩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한국사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엄청나게 중요한 점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점수는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들이죠.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예체능 같은 경우는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이한데요. 사탐이 20%고 한국사 자체가 5%가 반영이 됩니다. 아예. 그래서 탐구 영역 전체를 25%로 보고 한국사를 5%, 사탐은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평가기 때문에 일단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만점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면 만점인 그런 형태고요. 근데 여기서는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와도 감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체능의 경우는 역시 30%. 택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탐 중에서도 잘 본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1등급 감점량을 좀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높아요. 경희대가 아무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4등급부터 5점씩 감점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머지는 0.2점씩.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점씩 이렇게 비교적 좀 큰 폭의 감점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지방 거점 대학들, 특히 지방 거점 대학들과 교대 이쪽은 원래 탐구 반영 비중이 높았었고 올해는 사실상 영어의 사실상 탈락으로 더 강해진 셈이 됐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 33%, 전북대는 문과도 30%예요.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40, 수학 30, 탐구 30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거의 대등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예체능은 뭐 거의 여지없이 40%를 상회하는 그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대도 마찬가지고요. 충북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국립대학교 그리고 교대 이쪽으로는 반영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교대들이죠. 쭉 나와 있는데 33%, 28.6% 조금 비율이 좀 높은 것을 제가 이제 초점 있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교대들은 한국사 1등급 감점량이 감점이 아니라 그냥 꽈락제입니다. 4등급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5등급 나오면 그냥 원서를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꽈락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못 봤으면 감점을 감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4등급 이내가 안 되면 아예 이 합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대 준비나 예체능 준비는 탐구 영역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수시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수시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서 5페이지. 네, 5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수능이 아직까지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뭐 수능 100%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시에서도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이런 이제 세계 영역 2등급 뭐 이럴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사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연세대는 수시에서는 3 이내여야 합니다.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수시에서는 더욱더 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3 이내여야 하고 또 고려대학교도 3 이내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4등급 되면은 그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 최저학력 등급을 다 맞추고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점은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탐구 영역이 두 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이제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사회탐구 두 과목이 각각 2등급 이내여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연세대가 더 특이합니다. 연세대는 탐구 영역의 최저 기준이 탐구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탐구 한 과목이 한 개 영역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에서 2개 영역 합이 4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개 영역이라고 할 때 사회문화도 2고 한국지리도 2다. 그럼 그걸로 충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탐구를 하나의 영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탐구 두 과목에서 그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죠. 제가 꼭 연말이 되면 이제 그 합격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여러모로 뭐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탐구 아니었으면 최저를 못 맞췄어요. 이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최저에서 특히 탐구는 한 문제 가지고 이제 등급이 막 바뀌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예민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을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상위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상위 한 과목만. 두 과목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면 사회문화가 2등급이고 한국지리가 4등급이다 하면 평균은 3등급이 되는 거죠.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잘 나온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평균으로 할 때는 그 평균에서 예를 들면 사회문화가 2등급, 한국지리가 3등급이다. 그러면 합이 5등급이니까 평균이 2.5등급이 되죠. 이때 이제 2.5에서 반 내림을 하는 학교가 있고 반 올림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2.5는 그냥 2등급으로 해주는 학교가 있고 2.5는 3등급으로 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 한 과목만. 한 과목은 뭐 하위 과목은 아예 최저에서 없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밑에도 보시면은 네, 이런 학교들 있죠.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름 이후에 탐구 영역 2개 중에서 대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과목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과목에 시간을 더 쓰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 과목이 1등급에서 밀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까도 어머님 상담하셨는데 사회문화는 1등급이고 한국지리는 뭐 3등급이다, 4등급이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한국지리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시 최저 등급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1등급 하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문화도 2등급, 한국지리도 2등급이 되면 1등급짜리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사회문화 1등급이고 한국지리 9등급이다. 이 친구가 더 나은 거예요. 쓸 대학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문화 1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올림픽에서 왜 은메달을 100개 따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더 순위가 위에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과목 중에서 더 잘 나오는 과목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 지금의 구조상에서는 특히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걸 또 신경 써야 되겠고 물론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다 양자를 다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과목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냥 뭐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정말 포기를 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죠. 9월 모의 평가를 봤는데 뭐 5등급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남은 시간이 이제 한 달 뭐 한 2달 정도 채 안 남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9평 이후로는 정말 한 과목에 올인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신이 치르는 전형에 집중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두 과목 다 열심히 하되 그래도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과목의 등급을 잘 지키는데 우선해서 공부를 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요. 2018 최저학력 기준에서 예를 들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몇 개 영역 합이 몇 이내 할 때 한국사를 아예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역시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라든가 전남대라든가 한체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또 연이어 있네요. 그래서 잘 나오는 과목에 신경을 더 써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와 수시에서 이제 사회탐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사탐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결론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7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수시에서 뭐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이던 시간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다 끝나고 모두가 이제 수능 준비 쪽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정시 준비생이나 논술로 어떻게 대학을 최저를 맞춰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고 수시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형을 하던 친구들도 뭐 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결과만 기다릴 건 아니니까 그럼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결론적으로 불까지 이런 이펙트가 있었군요. 수능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영어 학습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제가 사탐학원의 원장이기 때문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입시 전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국수탐을 1대 1대1의 비중으로 공부를 끌고 나가야 된다. 예체능 학생들이라면 이제 국어와 탐구를 1대 1의 비중으로 학습량과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하고 제가 상담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국어를 그렇게 못해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렇게 다른 학원에 오는 아이들보다 이 사탐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정작 사탐 점수도 문제지만 국어 점수가 문제예요. 보니까 특히 대치동은요. 수학은 1등급이 잘 나오는데 국어는 3이 떠요. 뭐 그것도 옳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1년 동안 국어만 했어요. 뭐 이런 아이들 점수가 안 오릅니다. 이렇게. 탐구도 사실 뭐 시작이나 다름 없었던 시점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 들어와서는 그래도 뭐 탐구는 점수가 금방 올라서 양이 적으니까 공부한 만큼 금방 이제 점수는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국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국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1대1 대1로 쓰면 안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국어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량의 과반 이상을 쏟아 부어야 국어 점수라는 게 금방 안 드러나요. 사실은 금방 안 드러나고 또 국어 제시문이나 이 문제들을 보니까 제가 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입시를 해본 결과로는 그 교육청 문제라던가 이 사설 문제에서 점수 나온 걸로 자꾸 자기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이게 평가원의 문제랑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특히 국어가 가장 달라요. 평가원의 출제 경향과 이 교육청의 출제 경향이나 사설에서 나오는 출제 경향.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선생님 모의고사 유명하다 해서 그거 풀어보면은 점수가 뭐 90몇 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3월 모의고사 때도 괜찮았는데 6평을 보니까는 뭐 78점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기출에 좀 집중을 더 해줘라. 최근에 너무 많은 이제 이 자료들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너무 많이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기출에 좀 더 집중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그리고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뭐 테스팅 해보고 몇 점이 올랐네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점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은 머리가 좀 좋긴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그렇게 노력 별로 안 하는데도 1등급 척척 받아내고 하는 친구들 보면 놀랍기도 하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탐구 공부는 하는 만큼 나와요. 양을 좀 늘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공부하던 거에서 거의 2배 이상을 늘려주셔야 돼요. 어차피 막판은 탐구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4%가 1등급인데요.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면 한 학급에 예를 들면 학교로 치자면 한 학급에 35명 정도 있다 그러면 1등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와요. 2등도 1등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목에서. 그러니까 1등급 받는 거를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탐구는 안 해서 그렇지 뭐 하면 금방 나와. 뭐 상대평가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1등 해야 나오는 건데 그나마도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과목이 탐구예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지리 1등급이 4.2%였다. 전체 수험생의 4.2% 1등을 받았다. 근데 그 중에 재수생이 얼마였냐? 2.4%라는 거예요. 재수생이 과반을 넘어요. 그럼 재학생들에게는 사실 100명 중에 2등을 해도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싸움이고 지금 다 맞고 봐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같은 1등급이라도 만점을 받았느냐, 이제 2점짜리 하나로 틀렸느냐에 따라서도 100point 점수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학습량을 늘려줘야 돼요. 재수생이 왜 이렇게 강세인가 봤더니 간단해요. 이유는 학습량 때문입니다. 국영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3 학생들이 국영수 공부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아주 인이 바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국영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몇 년을 하게 되냐면 13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과 13년의 싸움인 거예요.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사탐은 어떠냐면 재학생이 한 8개월 합니다. 길어야. 재수생은 1년 8개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 이상인 거예요. 학습량 자체가. 그래서 탐구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도 어떻게 해보려면 탐구 영역에서 뭘 안 하고 뭐 이겨볼 방법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어떻게 승부를 봐야지. 뭐 개념,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기출문제 풀고 또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도 풀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도 풀고 해야 될 걸 다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개념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 그다음에 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 대한 심화 학습 그다음에 EBS 변형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한 사이클이 대개 한 3번은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한 3번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수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1등급이 너는 확실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하고도 안 나온 애들도 많은데 근데 그건 기본입니다. 그거 안 하고서 1등급 나온 거라면
혹시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뭐 선생님 수업 정도 듣고 기출 정도 푸니까 1등급 나왔는데 언제든지 3등급까지 떨어지는 아이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 이건 굉장히 허술한 상태인 겁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공부한 파트나 자기가 좀 이해도가 높은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전체적인 양이 아무리 적다 해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고 자기가 꼼꼼히 2번, 3번 겹을 쌓아서 학습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이제 사고가 터지면 꼭 오답이 이제 2개, 3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점수대가 40점대 후반에서 30점대 중반까지를 등락을 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뭐 1에서 4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험 볼 때마다 불과 한 달 전 시험과 두 번째 2달 후 시험이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이 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단단하게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학습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의 사회탐구의 응시자 숫자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학령 인구 자체가 좀 줄어가지고. 근데 눈에 띄는 건 세계 지리가 세계 지리만 높아졌어요. 세계 지리만. 그러니까 세계 지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이제 꿀과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그래가지고 네, 유리한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지리 이제 특히 한국 지리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9만 명 이상 상당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다른 과목 하는 것보다 세계 지리를 하면 분량 부담이 확실히 적다는 생각에서이기도 하고 또 한지보다는 세지가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1등급, 2등급을 따내기에 특별히 유리한 과목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3, 4등급 정도 안착하는 데는 비교적 좀 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뭐 특이할 만한 점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가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과목의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요. 근데 저는 사회문화를 17년 하고 있습니다. 만 17년째 사회문화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대치동의 어머님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도 사문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인원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유리하고 불리했던 적은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유불리는 그해 수능의 난이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과목이 얼마나 쉽게 났느냐 어렵게 났느냐. 인원 숫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은 경제밖에 없어요. 경제는 문제가 좀 되긴 합니다. 이 경제 과목이 워낙에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또 그리고 경제를 좀 내놓을 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1등급은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대수가 10,000명 단위가 표본이 이제 2만 명, 3만 명 넘어가면 이 나라 유권자 4천만 명 가지고 1,000명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 2만 명대가 넘어가는 표본이라면 이것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점수를 분포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작년 수능 결과입니다. 수능 결과인데 네, 생활과 윤리가 47점. 1등급 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리와 사상 48점, 한국지리 48점, 세계지리만 50점 만점이 이제 1등급 컷이었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48, 세계사 48, 뭐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47, 48점 정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 틀리고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세계지리를 제외하고는 사회문화만 4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전통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유불리로 따지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선택한 애들이 유리했죠. 그러니까 만점자의 100분위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과목은 사회문화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이제 만점을 받고서도 100분위 점수가 이제 97점, 98점 이렇게 2점, 3점 정도.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100분위 점수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뭐 더 맞을 문제가 없어서 못 맞은 것뿐인데 이게 뭐 점수가 2점, 3점 깎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불리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 하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회문화 강사로서 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난이도를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래된 전통적인 과목일수록 유불리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정도의 난이도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라든가 세계사라든가 또는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은 워낙에 평가원이 오랜 데이터가 베이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난도 조절을 거의 다 잘 맞춰냅니다. 그래서
1등급이 뭐 만점자가 난무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오래된 과목일수록. 이 사람들도 평가원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봉투 모의고사를 내잖아요. 내면서 이번에 봉투 모의고사는 1등급 컷을 한 38점대로 한번 심하게 한번 낮춰보자. 38점을 예상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38점에 나와요. 거의 난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과목에 이 내용과 문제의 형식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인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신생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거죠. 유리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불리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세계지리와 생활과 윤리가 그 작년 그 수능에서는 2017 수능에서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된 거예요. 만점자의 100분위 점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6 수능에서는 세계지리와 생활과 윤리가 제일 유리한 과목이었어요. 100분위 점수 그 두 과목에서만 100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락이 좀 심하다는 거죠. 다른 과목들은 거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그 두 과목은 조금 변동이 좀 심한 편인 상태입니다. 이런 건 이제 다소 그 참 이게 괴로운 얘기지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가.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운 경우는 어렵게 나오고 우리 애만 잘 본다. 일단은 쉽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렵게 나오고 우리 애만 잘 본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죠. 소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수능 출제 경향을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더니 거기 이제 내용에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상 EBS 연계 교재는 그다지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재시문 자체가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사회탐구는 반영률이 EBS 측에서는 70%가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네, 반영이 된 흔적을 찾고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가 반영률이 70%면 제 교재는 반영률이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사회탐구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 거기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EBS에 뭐 꼭 나왔다고 해서 출제됐다기보다는 그런 유형의 문제나 제시문이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늘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할 필요가 없고 또 요 프로는 봐야죠. 그래도 연계 교재니까 뭐 비슷한 제시문이나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문제집으로서만 그 강의를 EBS 가서 다 들을 재간은 없어요. 우리 EBS 출신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EBS 강의가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강좌 수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강의까지 들을 시간은 없고 자습하면서 문제를 풀고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죠. 1학기 때 나왔던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나온 EBS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는 상반기에 학교에서 내신 교재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봤을 텐데 하반기에는 수능 완성 교재를 딱히 학교에서 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9월 모의평가 치기 전까지만 한번 문제 다 풀어보고 현장에 나와서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걸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평가원은 결국 1, 2등급 변별을 위한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요. 평가원이라는 이 기관이. 그래서 EBS 연계를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못마땅하게 억지로 연계한 느낌이 드는 문제들만 있고 실제로 그 상위 등급, 1, 2, 3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들은 대개 다 자신들이 출제해 왔던 경향에서 벗어남이 없이 기출을 더 고급화시키거나 변형화시키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내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통계 문제가 있는데 통계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3점짜리 2개. 이건 이제 다 맞추면 1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 2개 틀리면 3등급입니다. 사실은. 통계 문제는 EBS 교재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출제하던 그 형태를 계속 변형하면서 출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의 방법은 결국은 평가원의 기출 변형인데 이 기출의 변형 예측은 수험생 혼자만으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상업성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학습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아이들과 얘기도 나눠보는데 혼자서 자습을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습량으로 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7, 8문제는 본인이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맞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근데 예측 가능한 막 변형이라든가 온갖 테스팅을 해보고 평가원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까? 이런 걸 함께 예측하고 그런 문제를 연습시킬 수 있도록 계속 데이터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없으면 그걸 풀어볼 수가 없고 결국은 EBS 교재라든가 교과서나 이런 기출문제집만 믿고 공부했다가는 꼭 함정에 빠져서 1등급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전문적인 강사진이나 이런 데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